폴란드 해군 기지 긴급 소집된 가족회의.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잠수함 후보에 올라온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집니다. 실전 경험 부족한 아시아 국가 대 검증된 유럽 강국들 승부는 뻔해 보였습니다. 한국팀이 회의장에 나타났을 때 모든 시선이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독일의 화려한 애니메이션, 프랑스의 우아한 프레젠테이션. 그 사이에서 초라해 보이는 5명의 동양인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습니다. 갑자기 회의실 공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하고 편견으로 무장했던 폴란드 장교들의 표정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비밀 무기를 숨기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공개되는 이 충격적인 반전 스토리.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해군 중사 마르타 브로첵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날 아침은 평소와 똑같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서 신문을 넘기고 계셨죠. 커피 끓는 소리와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뭔가 다른 기운이 돌고 있었어요. 침실에서 나와 거실로 들어가는데 집안 전체가 조용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죠. 아버지의 뒷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신문을 읽고 계시는 것 같았는데 어깨가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여러 장의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죠.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진지해 보였어요. 그러시면서 마르타에 앉아라, 너한테 할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조심스럽게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는데 그때 테이블 위 서류 중 하나에서 제 이름이 보였어요. 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입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폴란드 해군 잠수함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예비 승조원 명단에 올라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중사로 진급한 지 겨우 반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실전 배치 대상이 된다니요. 믿기지 않았어요. 게다가 잠수함이라니까 더 놀랐죠. 그런데 놀라운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언니 엘비라도 이미 확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투 시스템 담당자로 배정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언니는 저보다 5살 많고 이미 대위 계급을 달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나는 이번 도입 사업의 기술자문위원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각국에서 들어오는 제안서를 검토하고 최종 선택에 참여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제야 상황이 정리됐어요. 우리 가족 3명이 모두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거였어요. 아버지는 어떤 잠수함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위치에 있고 언니와 저는 그 선택된 잠수함을 실제로 운용할 승조원이 되는 거였죠. 현재 후보는 4나라라고 하셨어요. 독일,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한국이었어요. 아버지는 각 나라별 자료를 하나씩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독일은 가장 검증된 기술력과 실전 경험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프랑스는 첨단 소나 시스템이 강점이었고요. 스웨덴은 얕은 바다에서의 작전 능력이 뛰어났어요. 한국은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었죠. 독일이 가장 안전한 선택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나토 회원국들이 대부분 독일 잠수함을 쓰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도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렇지, 기술적으로는 독일이 가장 검증된 선택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예산으론 독일 잠수함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결국 소수만 도입하게 되고 실질적인 전력 증강 효과는 제한적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한국은 어떤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솔직히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술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실전 경험이 부족한 게 문제라고 했어요. 게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소비에트나 러시아 계열 장비에 익숙해져 있어서
서방 기술로의 전환 자체가 큰 도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걱정스러워 보이세요라고 물어봤더니 이건 단순히 성능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잠수함은 앞으로 20년, 30년을 함께할 동반자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너와 엘비라가 직접 탈 함정을 고르는 일이니까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로서는 가장 안전하고 믿을 만한 걸 선택해주고 싶지만 동시에 기술자문위원으로서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의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확인해보니 약 2100자 정도 됩니다. 1800자로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며칠 후 각국의 기술 프레젠테이션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와 언니도 참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운용 인원이니까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거였죠. 발표회 당일 아침, 저는 이상하게 평소보다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누가 보라고 차려입은 것도 아닌데 제 옷깃을 2번이나 다시 매만지고 있었어요. 머리도 괜히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다듬고 있었고요. 언니가 옆에서 제 모습을 보더니 픽 웃었어요. 뭘 그렇게 꾸미고 그래, 혹시 누구 만날 생각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여러 나라 대표단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독일 팀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12명 정도 되는 인원이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는데 마치 기업 이사회 같은 분위기였죠. 그들 앞에는 두꺼운 기술 자료집이 높이 쌓여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도표들이 가득했어요. 프랑스 팀도 만만치 않았어요. 우아한 매너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반면 한국 팀은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인원도 5명 정도로 가장 적었고 화려한 자료집 대신 심플한 태블릿 몇 개만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차분하면서도 진중한 분위기가 느껴졌죠. 첫 발표는 독일이었어요. 발표자가 올라가자마자 거대한 스크린에 잠수함의 화려한 3차원 영상이 나타났어요. 음성까지 나오는 고급 애니메이션이었죠. 발표 내용도 완벽했어요. 세계 각국 해군의 도입 현황부터 시작해서 소음 감소 기술, 나토 표준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까지 빈틈없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우리 잠수함은 현재 전 세계 14개국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라고 독일 발표자가 말했어요.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가격 이야기가 나올 때는 좀 다른 분위기가 됐어요. 물론 최고의 품질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세계 최고니까 가격도 최고로 받겠다는 식으로 들렸어요. 프랑스와 스웨덴의 발표도 비슷한 톤이었어요.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뭔가 일방적인 느낌이었죠. 그들이 우리에게 맞춰주겠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들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식으로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한국의 차례가 됐어요. 정윤호라는 분이 단상에 올라갔는데 다른 발표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인상이었어요. 나이는 30 중반 정도로 보였고 정장은 깔끔했지만 어딘지 현장감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눈빛이 달랐어요. 다른 발표자들처럼 자신만만한 표정이 아니라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눈빛이었죠. 윤호 씨는 슬라이드를 바로 켜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를 차근차근 둘러보며 조용히 말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온 정윤호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크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장보고 3배치형 잠수함은 우리 해군이 실제로 바다에서 운용하고 있는 살아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화면에 나타난 건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실제 바다에서 촬영된 영상이었어요. 파도 위로 떠오르는 잠수함의 모습, 수중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윤호 씨의 설명은 다른 발표자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복잡한 기술 용어 대신 쉬운 말로 설명했고, 이론적인 성능보다는 실제 바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배터리는 기존 납축전지보다 3배 이상 오래 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승조원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질문 시간이 되자 여러 장교들이 까다로운 질문들을 쏟아냈어요. 특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죠. 리튬이온 배터리가 과열되면 폭발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봤어요. 윤호 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배터리 셀을 완전히 분리해서 설치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작년 훈련 중에 한 셀에서 과열이 발생했는데 시스템이 완벽하게 처리했고 운용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했어요. 질문이 계속될수록 윤호 씨의 답변은 더욱 구체적이고 실제적이 되었어요. 마치 그 잠수함 안에서 직접 생활해 본 사람처럼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는 이 잠수함을 단순히 판매하려는 게 아닙니다. 폴란드 해군과 함께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때 윤호 씨와 제 눈이 마주쳤어요. 한 몇 초였는데 심장이 괜히 쿵 하고 뛰었어요. 제가 왜 그런 반응을 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라면 안에서 일하는 내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지금 확인해보니 약 1680자 정도입니다. 1500자로 맞춰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다들 메모를 정리하거나 복도로 나가는데 저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그 이름과 눈빛만은 계속 떠올랐거든요. 전 그날 이후로 다른 나라 발표는 거의 기억도 안 나요. 며칠 후 내부 회의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어요. 각국 발표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면서 실제 현지를 방문해서 기술 검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현지 시찰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단계거든요. 서류나 발표로는 알 수 없는 실제 상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거니까요. 각국마다 소규모 시찰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한국 순서로 진행하려 합니다라고 사령관이 말했어요. 대부분의 고급 장교들은 독일을 선호했어요. 한국은 너무 멀잖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기서 뭘 볼 게 있겠어라는 식이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찰단 명단이 발표됐어요. 한국은 상대적으로 지원자가 적었어요. 그래서인지 제 이름이 한국 시찰단 명단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마르타 브로책 중사 한국 시찰단에 포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어요. 공항에서 수속을 밟으면서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정말로 윤호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에 도착한 건 아침이었어요. 밤새 비행기 안에서 거의 눈도 못 붙였는데도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잠이 확 깨버렸어요. 플래카드가 보였거든요. 군복을 입은 분들이 줄지어서 있었고 정장 차림의 민간 관계자들까지 전원이 나와 있었어요.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도 보였고 언니 이름과 제 이름도 한글로 또렷하게 써 있었어요. 솔직히 그 순간엔 혼자 좀 얼떨떨했어요. 내가 무슨 고위장성이 된 것도 아닌데 너무 화려해서 몸이 굳더라고요. 한국 해군 장교가 저희에게 다가와서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폴란드 해군 시찰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일정을 담당하게 된 박성우 중령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에스코트 차량이 따로 있었고 안에서는 통역 장교가 동행했어요. 언니는 조용히 창밖만 보며 표정을 읽을 수 없게 있었고 저는 그냥 내내 심장이 쿵쾅쾅거렸어요. 차에서 내려다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도로도 정말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어요. 폴란드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죠. 오전 시간이라 빠르게 지내 해군 기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기지 입구에서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어요.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겸손한 모습이었죠. 공식 환영식은 잠수함 사령부 건물 내 컨퍼런스 홀에서 열렸어요. 장성급, 연관급 장교들이 줄줄이 나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장보 고급을 직접 운용 중인 함장급 장교가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 폴란드 해군 시찰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장보 고급 잠수함을 직접 보시고 체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자부심이 실려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자신있게 자신들의 시스템을 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때부터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견학하게 된 장보고 3배치형은 실전 운용 중인 3,000톤급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이었어요. 무대기 추진 시스템과 리튬이온 배터리 둘 다 장착된 최신 배치 모델이었죠. 외형은 생각보다 매끄럽고 단단했어요. 잠수함에 처음 들어가는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계단을 타고 해치를 통과하는데 제 발이 금속판을 밟을 때 나는 소리가 너무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요. 안은 예상보다 좁았지만 구조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교했어요. 이 잠수함의 가장 큰 특징은 무대기 추진 시스템입니다라고 함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기존 디젤 엔진과 달리 외부 공기 없이도 수중에서 2주 이상 작전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엔진실을 들여다보니 정말 복잡한 시스템이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라고 언니가 질문했어요. 기존 납축전지보다 무게는 절반인데 용량은 3배입니다. 그리고 충전 속도도 훨씬 빨라서 작전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어요. 라고 답변이 나왔어요. 배터리실도 구경했는데 정말 안전장치가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각 배터리 셀이 독립적으로 격리되어 있어서 하나의 문제가 생겨도 다른 것들은 안전하게 보호되는 구조였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견학이 끝날 무렵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시찰단 여러분 안전하게 도착하셨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돌아보니 윤호 씨가 서 있었어요. 지금 확인해보니 약 1580자 정도입니다. 1500자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정장 대신 좀 더 캐주얼한 차림이었지만 그 따뜻한 미소는 그대로였어요. 제 심장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오후에는 시뮬레이터 훈련을 체험해 보실 예정입니다.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겠어요. 라고 윤호 씨가 말했어요. 저는 기대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시뮬레이터실은 정말 현실적이었어요. 실제 잠수함 조타실과 똑같이 만들어져 있었고 각종 계기판과 소화 화면들이 생생하게 구현되어 있었어요. 이제 직접 조작해 보시겠어요? 라고 윤호 씨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저는 긴장되면서도 설레었어요. 네, 해보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시뮬레이터가 시작되자 화면에 적 잠수함이 나타났어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는데 윤호 씨가 옆에서 조용히 조언해줬어요. 지금은 30도 각도로 상승하면서 회피 기동을 넣는 게 좋아요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무대기 추진 시스템으로 전환해보세요. 소음이 확 줄어들 거예요. 라고 윤호 씨가 지시했어요. 그대로 조작하니 정말로 화면의 소음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와, 정말 조용해지네요. 라고 제가 감탄했어요. 이게 바로 무대기 추진의 핵심이에요. 디젤 엔진 없이도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적에게 들키지 않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요. 라고 윤호 씨가 설명했어요.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나서 윤호 씨가 물어봤어요.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라고 하더라고요. 내 시스템이 정말 직관적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언니가 말했어요. 어때? 생각보다 괜찮지라고 하더라고요. 응, 정말 놀라워. 기술 수준이 정말 높더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뭔가 다른 게 있어. 기술적인 차이가 아니라 사람의 차이 같은 거라고 언니가 말했어요. 언니 말이 맞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는 서울에서 일정이 계속됐어요. 해군 본부에서 마련한 컨퍼런스 홀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분위기가 어제와는 또 달랐어요. 전 그날 아침까지도 이 회의는 그냥 형식적인 행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해군 본부 건물 자체부터 위압적이었거든요. 높은 천장에 태극기와 해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벽면에는 역대 해군 작전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한국 전쟁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해적 퇴치 작전까지 한국 해군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왔죠. 회의는 예상보다 진지했어요. 한국 측 발표자들도 단순한 설명을 넘어서 일하자는 눈빛이었어요. 우리를 손님이 아니라 동료로 대하고 있었어요. 폴란드는 우리에게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단순히 잠수함을 판매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발전해 나가는 동반자로 생각합니다. 라고 주최 측에서 말했어요.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독일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좌석 앞쪽에서 한 장교가 일어나 마지막 브리핑이 있다고 했고 제가 잘 아는 이름이 들렸어요. 정윤호 팀장이 마지막으로 발언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윤호 씨가 천천히 단상에 올라갔고 저는 왜인지 모르게 숨을 멈췄어요. 기술 설명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윤호 씨는 슬라이드를 넘기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들고 우리를 보며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기술 얘기보다 사람 얘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국도 열강들의 침략을 겪은 나라입니다. 또한 일본의 지배를 받기도 했었지요라고 윤호 씨가 말했어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십 년간 우리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성과 이름까지 빼앗겼고 우리말로 말하는 것조차 금지당했어요 라고 계속 말했어요. 윤호 씨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독립군들이 만주 벌판에서 중국 땅에서 싸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그때 폴란드 해군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한국전쟁 때 부산항에 의료용품과 식량을 실어 날랐거든요 라고 윤호 씨가 말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같은 아픔을 겪은 나라끼리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라고 윤호 씨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 조용히 박수를 쳤는데 어떤 장교는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너무 벅차서 숨을 들이쉬기 어려웠거든요.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어요. 윤호 씨는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라 역사를 이해하고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선입견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처음 폴란드 해군 장교들은 한국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소통이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판단합니다. 국적이나 외모, 선입견에 사로잡혀 진짜 가치를 놓치곤 하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항상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 한국인들처럼 진정성과 실력으로 승부한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화려한 포장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자랑보다는 겸손한 자세로 다가갈 때 진정한 파트너십이 만들어집니다. 편견을 넘어선 이해, 경계를 허무는 진정성.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계와 만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